그거는 저쪽. 아니 저쪽이라니까. 이 사람들 귓구멍에 말뚝을 박았나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듣지. 칠보가 좀 살살해라. 그 사람들 소아이다. 아이고 형님, 소도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이독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이독경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설마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너는 아니? 제가 이래봐도 또 소시적인 글 좀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우이독경이란 게 말이죠. 소 귀에다 경을 읽어준다는 뭐 이런 뜻이죠. 그만큼 소가 총명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라? 내 알던 거랑은 좀 다른디. 이거 칠복이 말빨은 여전하네. 근데 말입니다. 아까부터 눈에 밟히는 저 짐들은 다 뭡니까? 넌 알 필요 없어. 알면 다쳐. 에이, 형님 저도 듣는 귓구멍은 있습니다. 윤대감 물건이라면서요. 쉿 이놈아 다른 사람 듣겠다. 아, 저거 하나만 슬쩍 해도 팔자 한번 고쳐보겠는데. 팔자 고치기 전에 염라대왕 얼굴부터 보겠지. 어느 날 갑자기 절에 들이닥친 수상한 스님들. 그날 이후 무진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곳에 머무는지 알아야만 했다. 결국 무진은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 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무진은 곽천의 무리들과 마주쳤다. 사실 이들은 한동안 무진을 피하고 있었다. 무진 또한 굳이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서로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늘 피할 수만은 없었다. 공양 시간만 되면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면 인사만 짧게 나누고 지나쳤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서로 간의 어색함도 다소 옅어져 있었다. 그날은 공양간에서 그들과 나란히 식사를 했다. 절간에 10여 년을 지내며 무진에게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 있었다.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저를 찾는 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말하는 태도와 눈빛, 사소한 몸짓만으로도 그 속이 어렴풋이 읽혀졌다. 무진은 오래전부터 곽천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고 말이 가벼운 자, 거칠고 악한 체를 하지만 속은 여린 자였다. 식사가 끝나고 공양간을 나서던 칠복을 무진이 불러 세웠다. 칠복은 약간 당황한 듯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일행들 또한 함께 돌아섰다. 무진이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스님, 잠시 좀 도와주시겠소? 법당에 탱화를 걸 일이 있는데 모두 바빠서 말이죠. 칠복은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 일행들의 눈치를 살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무진이 덧붙였다. 금세 끝날 일입니다. 일행들 가운데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칠복도 마지못해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무진과 칠복은 그렇게 함께 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당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운 빛이 감돌았고 향냄새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불단 위에 놓인 삼존불은 근엄한 위험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빛바랜 커다란 탱화가 걸려 있었다. 무진은 칠복과 함께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 손에는 목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불단 옆 탱화가 걸린 쪽으로 다가갔다. 빛이 바랜 탱화를 내리고 새 것으로 교체할 요량이었다. 칠복이 아래에서 목재를 단단히 잡아주고 무진이 위로 올라가 탱화를 내렸다. 이내 준비해 온 새 탱화를 걸고 자리를 바로잡았다. 사실 무진이 칠복을 부른 것은 핑계였고 그에게는 따로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법당 입구 쪽으로 나왔다. 칠복의 눈에도 오늘 잠깐 본 무진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무진 스님이 잠시 쉬었다 가자고 청했고 칠복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법당 앞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나란히 앉았다. 무진이 궁금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입을 열었다. 주지 스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볼 것이 좀 있어서요. 칠복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분 말이죠. 저희도 잘 모릅니다. 워낙 종잡을 수 없는 분이라서요. 무진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보통 분은 아니신 듯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칠복도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렇죠. 대단한 분이죠.
칠복은 입 안이 근질거렸다. 자기 무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자 은근히 신이 난 눈치였다. 무지는 재미있다는 듯 더 알고 싶다는 기색을 보였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칠복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려제일 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칠복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말을 이었다. 스님이 절에만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하여튼 입은 이미 터져 있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눈치였다. 무지는 궁금해 미치겠다는 듯 다시 부추겼다. 그러자 칠복은 술술 말을 쏟아냈다. 고려제일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인물을 곽천이 죽였다는 이야기, 척씨가 젊었더라면 자기네는 모두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한 번 열린 입은 멈출 줄을 몰랐다. 무진의 속에서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것을 눌러 삼켰다. 잠시 뒤 무진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윤대감은 아십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칠복이 답했다. 대단한 분이죠. 고려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죠. 아, 그리고 이 절도 윤대감이 지어주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 순간 무진은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절 공사를 시작할 때 종단 스님이 왜 윤대감과 함께 왔는지, 수상한 곽천의 무리들이 왜 이 절에 머무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칠복의 말은 여전히 이어졌다. 무진은 윤대감과 곽천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창고에 쌓인 수많은 짐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칠복은 윤대감의 명으로 고려제일검을 제거했다는 것, 짐들 역시 자세히는 모르지만 윤대감의 물건일 것이라는 말만 남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졌다. 무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잘 수가 없었다. 저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 10여 년 전 아버지를 죽인 자들, 절에 불이 난 것도, 주지 스님과 동료 스님들이 죽은 것도 모두 저들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모두 죽여야 한다는 마음과 스님으로서 살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곽천의 요사체에 숨겨진 물건의 정체였다. 어느 날 곽천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확인한 무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곽천의 요사체로 들어갔다. 촛불을 밝혔다. 겉보기엔 평범했다. 곽천 일행이 옮기던 짐들은 보이지 않았다. 벽 쪽에는 불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불상 하나만이 얌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분명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때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그렇지 지하실. 예전 절 공사 때 요사체 아래에 지하 공간을 파는 것을 본 기억이 있었다. 그땐 그저 무슨 용도가 있겠지 하고 넘겼을 뿐이었다. 무지는 비밀 통로가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촛불을 들고 요사체 안을 다시 살폈다. 마침내 불단 옆면에서 크게 달린 자물통 하나를 발견했다. 이번엔 열쇠였다. 곽천이 밤마다 먼 길을 오갔으니 요사체 어딘가에 두었을 거라 생각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무진의 눈이 불단 위에 멈췄다. 불상 쪽으로 다가가 불상을 살짝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자물쇠 꾸러미가 숨겨져 있었다. 자물쇠를 풀었다. 문을 여니 안쪽 바닥에 또 하나의 자물통이 모습을 드러냈고 다시 문을 열자 아래로 이어진 계단이 나타났다. 무지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내려갔다. 지하실 안은 수많은 상자로 가득 차 있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금과 은그릇, 보석이 박힌 장신구들, 청화백자와 원나라 문양이 새겨진 향로, 원에서 넘어온 귀한 책자와 금불상도 있었다. 전담 문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구석 벽면에 놓인 좁고 길쭉한 상자 하나. 무지는 촛불을 갖다 대며 그것이 칼일 것이라 짐작했다. 촛불을 옆 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칼집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불발. 의롭지 않으면 뽑지 마라. 어릴 적 아버지가 목검을 쥐어주며 늘 하시던 말이었다. 무지는 울컥 치미는 것을 애써 눌렀다. 그리고 천천히 칼을 뽑았다. 칼빛이 촛불을 받아 번쩍였다. 칼날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1인 정란. 한자로 칼로 난을 평정한다. 무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칼이었다. 이 죽일 놈들. 한동안 그는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내 정신을 다잡고 칼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지하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는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무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곽천의 요사체에서 빠져나온 뒤 무진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며칠 밤을 지새웠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스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 배를 불리는 자들, 불의와 타협하며 이를 저버린 자들, 무엇보다도 부모의 원수이자 주지 스님과 동료 스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 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동이 트자마자 무진은 바삐 몸을 움직였다. 며칠 동안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는 고을에 설법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길을 나섰다. 그 길로 곧장 개경을 향했다. 무진은 사원부 청사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다. 어린 시절 중마고우 가운데 천재라 불리던 친구가 떠올랐다. 그 친구는 명성에 걸맞게 약관이 채 되기도 전에 과거에 급제해 신흥사대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언변이 뛰어나고 배포도 커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지만 권문세족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무진은 그에게서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잠시 후 의관을 갖춰 입은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은 예전과 달리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두 사람은 곧장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둘은 등불이 꺼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는 요즘 왕의 근심이 깊다는 이야기, 토지 개혁을 추진하려 하나 권문세족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윤대감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말을 전했다. 무진 또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절의 사정, 수상한 스님들의 움직임, 창고에 가득 쌓인 재물, 그리고 윤대감에 대한 의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까지 모두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새벽, 무진은 친구의 집을 조용히 나섰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전국 곳곳에 방이 붙었다. 개성 시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불법으로 토지를 빼앗긴 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지방관하나 중앙관청에 신고할 것, 또한 불법으로 토지를 차지하고 노비를 삼은 자들 역시 같은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할 것.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로 돌아온 무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다만 모두가 잠든 밤이면 움직임이 잦아졌다. 무진은 곽천의 요사체에 몰래 잠입했다. 며칠에 걸쳐 계획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빼돌렸다. 어떤 날은 전담 문서와 노비 문서였고 또 어떤 날은 금불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손에 넣은 것은 아버지의 칼이었다. 그는 빼돌린 물건들을 절 뒤편, 산 위쪽의 작은 동굴에 숨겨두었다. 쌓여있던 재물에 비하면 극히 일부였기에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여겼다. 그즘 윤대감의 부인이 사찰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연등회가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무진은 언제나처럼 공손하고 극진히 부인을 대했다. 부인 역시 건장하고 젊은 무진 스님을 신뢰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법당에서 예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을 무진이 조심스레 불러 세웠다. 마님,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무진은 부인을 자신의 요사체로 안내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인의 허리춤에 달린 옥놀이개가 은은히 빛을 냈다.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부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여운이 감돌았다.
잠깐의 차 시간이었으나 중년 여인의 아쉬움이 공기처럼 남아 있었다. 자리를 뜨려던 순간 부인의 치맛자락이 무진의 발에 걸렸다. 중심을 잃은 부인이 앞으로 쏠렸고 무진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짧은 틈에 무진의 손이 스쳤다. 부인의 허리춤에 달린 옥놀이개였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떼어 자신의 승복 안으로 감췄다. 애구머니나. 부인이 짧은 탄성을 내질렀다. 당황한 말과 달리 얼굴에는 엷은 홍조가 번져 있었다. 송구합니다. 무진이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부인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요사체를 나서며 부인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스님, 주지 스님은 계신가요? 전할 말이 있어서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부인을 곽천의 거처로 이끌었다. 그날 오후 윤대감의 부인은 곽천과 잠시 얼굴을 맞댄 뒤 그와 함께 절을 내려갔다. 어둠이 산자락에 내려앉을 즈음 무진은 절 입구에 서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잠시 뒤 한 사내가 그 앞으로 다가왔다. 사원부에서 근무하는 그의 옛 친구였다. 무진은 말없이 큰행랑 하나를 건넸다. 지하에서 꺼낸 땅 문서와 노비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둘은 안부를 나누지도 않았다. 만남의 기쁨도 없이 각자 다른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날 밤 깊은 시각 무진은 다시 곽천에 거쳐 지하로 잠입했다. 그는 이전에 빼돌려 두었던 금불상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빈 상자 안에 윤대감 부인의 옥놀이개를 넣어 두었다. 같은 밤 윤대감의 부인은 사라진 놀이개를 찾고 있었고 한편 곽천은 윤대감의 사랑방에 앉아 있었다. 윤대감이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네, 방서 붙은 것 보았는가? 곽천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대답했다. 날이 오면서 마님께 대강 들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저놈들 늘 그러다 말지요.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은 달라 신흥사대부 놈들과 전하께서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곽천이 껄껄 웃었다. 날이 천하의 대감 나리께서 저만만한 왕과 애송이들 때문에 이리 걱정하실 일이겠습니까? 윤대감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집안 노복들에겐 입단속을 시켰네 하지만 그쪽 물건들도 잘 지켜야 할 게야. 곽천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제 방엔제 허락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옵니다. 윤대감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자네가 마음에 들어 곧 연등날이니 원에서 들여온 금불상 하나 준비해 두게. 총단 놈들 입막음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곽천은 짧게 답했다. 같은 시각 개경 궁궐 안 깊은 내전 무진의 그 친구가 왕과 마주 앉아 있었다. 왕은 서류 뭉치를 훑어보며 낮게 말했다. 여우 같은 영감이 참 많이도 해 처먹었구나. 사원부 관원이 고개를 숙였다. 전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옵니다. 왕은 씁쓸하게 웃었다. 모를 리 있겠는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해온대지. 전하, 이번 기회에 뿌리를 잘라야 하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알고 있네. 허나 섣불리 건드리면 역풍을 맞을 것이야. 철저히 준비해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두 사람의 은밀한 이야기는 그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